메카 1번지 김진철 소장님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전화 오시네. 네, 앉으시죠. 네. 일단 우선 편히 앉으시고. 정부 쪽에서도 주식과 어떤 코인 그쪽으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어떤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 부동산 중개업 시장의 분위기는 매우 열악한 상태죠. 우선은 우리 그 투자자들, 부동산 투자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보이는데, 부동산 투자자들 보면 우선은, 소나기에는 피하고 가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관망의 자세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12.3, 9.3 계엄으로 인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컸었죠. 거기에 투자자들의 마음이 다 얼었지 않나 생각되는데, 12.3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탄핵이 됐지만, 탄핵일로부터 40일간의 장기간 헌법재판소의 미온적인 결정 상태에서 우리 투자자들, 소비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면 냉동되지 않았나. 그래서 매우 분위기가 다운되는 어떤 상태였는데 이재명 정부로 전환이 되면서 분위기는 살아나지 않을까 일반적인 견해가 줄을 이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마도 잘 될 거라 생각했지만 6.27 부동산 금융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 잔잔하게 불어오던 훈풍마저도 다 꺼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죠. 네. 뭐 6억에 대한 대출 규제랑 이쪽 여기 서부 오개면 평택시의 어떤 집값이랑은 별로 관계 없지 않나요? 아니요. 일단은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면 하위 시장인데 제일 중요한 게 금융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흐름. 네,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통화량이 얼마만큼 풀리냐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따라간다 보이는데 자금이 풍부할 때 인플레이션 해지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화폐 가치도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시기죠. 왜냐하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익을 못 본다면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태죠. 물론 경제적 자유를 누른 어떤 경제적 부를 이루는 사람들은 지금도 투자를 하겠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 6억 이하의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이미 주택 보급률이 120% 이상으로서 경제 활동과 산업 활동 인구 즉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한 채씩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데 지금도 집이 없는 서민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까지 주택 공급한다는 것은 매매 시장을 통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경제 활동하지만 소득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주택 구입이 힘들다 생각해요. 일례로 우리 평택시 안중에 있는 분들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향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더 나은 교육과 문화, 의료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나가려 하는데 안중에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3억일 경우 이분들에게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3억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6.27 부동산 금융대책으로 인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다면 만약 고덕이나 소삼 신도시 같은 아파트를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다른 레버리지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처분하고 그래 가는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는 여기에 주택이 팔려한다는 거죠. 안동 송담지구 아니면 현아지구 안중집이 팔려야지만이 신규 주택에 가서 레버리지를 이용 투자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냉각된 상태에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부동산 금융 대책이 대출 규제가 너무 큰 지방시장을 죽이는 현상이다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혹시 공포의 뭐 주가를 사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럼 현재 이제 평택 시장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소리도 들리긴 해요. 뭐 피도 뭐 거의 뭐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선은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에 의해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상과 활동? 그렇죠. 일반적인 부동산 현상을 우리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그 다음에 DSR 규제 플러스 거기에 더 큰 627 부동산 금융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투자자들의 마음, 즉 소비자의 마음은 가격이 상승할 때 집을 팔려는 사람도 나오고 집을 팔려는 사람도 나오는 건데 지금같이 미분양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팔려는 사람도 없고 살려는 사람도 없는 게 일반적인 부동산 현상이죠. 그럼 진짜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은 뭐로 먹고 살아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서부지역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출마를 위해서 중개사 사무소를 매일 10호 이상 방문하고 있는데 많은 중개사님들이 10개의 사업장 중에 5개 이상 사업장은 문이 닫혀 있고 나와 있더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물론 많이 계시죠. 모두 열심히 하지만은 요즘은 50% 이상은 미온적으로 부동산을 폐업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갈아타기 어떤 직업을 구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나머지 25% 정도는 투잡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알바를 통해서 주업 플러스 부업을 통해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매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열악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없어 말씀하고 있는 것들 중에 부동산 중개 시장은 사라지지 않나 그런 말씀들 하고 있는데 커다란 위기감에 봉착해 있죠 지금 시장이. 사라지진 않겠죠? 우선은 지금 같은 이제 그런 말씀드린 것은 우리 부동산 중개 시장에 이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많이 받고 있다. 왜냐하면 수입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전속 가능한 중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전속 자격증이 있고 수입이 끊기면 아무리 좋은 자격증이라도 명령 유지가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위압감, 중압감 같은 게 크게 밀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기가 미래의 공인중개사와 폐업해야 공인중개사 나눠주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자기만의 틈새 시장을 만들어서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도태되는, 즉 진화되지 못하고 도태되는 시장이 지금 갈림길에 어떤 길에 있지 않나. 그러면 앞으로 여기 김진철 부동산 메카 1번지가 어떠한 고객들을 위해서 이런 힘든 와중에도 또 손님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문의하고 하는 것들은 아마 신뢰감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쪽에 어떤 투자하고 뭐 그럴 만한 곳이 있을까요? 신뢰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만 18년에 중개업 시장 걸어왔는데 신뢰라는 것은 어떻게 쌓이는가 우리가 진심으로 대한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뢰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지식의 기반 위에서 형성된다. 중개업자에게는 신뢰란 지식의 기반에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많은 보석이 원석들이 있지만 그것을 보석으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의 쓰레기인 거죠. 폐기물인 거고.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이 중개사가 소비자의 자산을 진짜 원석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캐치해서 잘 보석으로 가공해 준다면 거기에 신뢰가 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신뢰란 지식이 뒷받침될 때 형성이 된다 생각이 들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것 지금 농지 3법이 지난해 11월달 시행돼 가지고 외진 같은 경우 즉 외진이라면 관외지를 얘기하는데 농취증 발급이 안 되는 방법을 연구해서 농취증 발급받게 해준다든가 또한 지금 많은 분들이 자산관리 차원에서 예전에는 사놓으면 돈이 된다 해서 사놨던 땅들 중에 맹지, 맹목적 샀던 맹지에 대해서 도로 작업을 해준다든가 또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 그런 어떤 일들을 해서 틈새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따라하나요? 저도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 정책 전환에 트렌드의 변화가 오고 있다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슬로건이 코스피를 5천까지 끌어올리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상위 시장인데 당분간은 주식시장에 이 정부가 매몰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에 부동산 규제는 계속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강하면 강하지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금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지금 이동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런 분석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고 뭐 그래서 지금 많은 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에게는 영원히 길이 있다. 우리 5천년 역사 가지고 있지만 5천년 동안 우리 계속적으로 부동산은 땅 따먹기 전쟁을 했듯이 앞으로 5천년 동안도 땅 따먹기 전쟁할 것이다. 근데 땅은 속이지 않죠. 그렇죠. 일반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부동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투자자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고 있는데 앞으로 부동산 투자자가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한다면 길은 많이 있다 생각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돈이 있다면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평택시에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민간사업자 추진하고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매머드급의 개발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많은 답들이 있다. 답을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일례로 현덕지구가 2017년 초 토지 보상이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시세 20-30% 싸게 나온다면 그런 땅들은 훌륭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보는 눈이 앞에 있다 보니까 자기 하는 주 업무에 대해서만 하는데 주업 플러스 부업으로 부동산은 영구 무한할 것이다. 그게 제 논리입니다. 그럼 주식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뭔가요? 아니면 뭐 장점? 일단 주식시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소액으로.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금의 시드머니가 필요한데 장점은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에 강하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함축적으로 얘기한다면 파킹 에셋을 보신다면 자산의 저장고다. 우리 모든 자산의 흐름은 유량의 개념에서 흘러가는 개념인데 우리 부동산은 그 흘러가는 개념을 가다두는 개념, 저량의 개념인데 앞으로도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에 강하고
또한 깨 하나리 굴러가서 스노우볼 효과를 가져가려면 엄청난 바퀴가 굴러가야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샀을 때 이게 크게 굴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이라면 투자에서는 항상 시간이 중요한데 그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만들 수 있다. 부동산이요? 그렇죠. 주식이 짧은 시간에 큰 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식 정말 그 많은 유튜브 보면 유저들이 나와서 돈 벌었다 하는데 네. 저는 돈 벌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은 일시적으로 벌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모았나 이거죠. 모았냐? 그것을 영구적으로 모아서 부를 축적했냐 이거죠. 차트의 등락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돈을 벌었는데 내일 다음에 가면 그게 사라지고 마는데 그 돈은 버는 것보다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이 파킹 에셋이라고 말씀했는데 가장 훌륭한 투자의 수단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킹 에셋. 와, 이게 들어보니까 부동산이 돈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안전자산의 투자 형태. 그럼 건물과 땅과 비교했을 때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모두가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중개시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도 흑수저로서 부 축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돈이 조금 있는데 부동산 투자가 되냐, 특히 토지 투자가 되냐. 근데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방법을 잘 연구해서 투자해서 지금은 나름대로 퀀텀 점프를 했는데 그런 노하우는 여기에서 뭐 말씀드리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그럼 계속 뭐 만나면서 얘기해 주시죠. 뭐. 네네. 그런 방법들은 이 채널에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내가 돈 벌었다 얘기한다, 돈을 모았다 한다면 거짓말이라 얘기하겠죠.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기치고 있다 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돈에 관한 얘기는 조심스러운 얘기고 성스러운 얘기인데 거기는 좀 주의를 좀 기울 필요가 있죠. 네. 새로운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어떤 그 자산의 운영 방법 중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그 부럽다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일시적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부동산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시장일 수밖에 없구나. 어차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이 자산이 돼야 되니까 맞죠? 네, 그렇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표가 없으면 항상 흔들리게 돼 있죠. 그래서 뚜렷하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점에서 나서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타고 어디 모르는 지점 갈 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듯이 우리 인생 또한 목표를 정해놓고 갔을 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목표를 설정했다면 기준을 정해야 한다. 저도 우스갯소리지만 65세에 100억 부자가 됐다는 어떤 커다란 목표 아래 움직여 왔는데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었고 근데 그 경제적 자유라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기준을 정확히 정했다. 그래서 목표 플러스 거기에 기준이란 뭐냐면 100억 막연하게 100억이란 그 목표보다는 거기에 월 5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수익형 건축물을 사서 이제 수동적 소득을 만들겠다. 또한 주거와 교육과 의료와 어떤 문화가 숨쉬는 공간에 나의 경만치를 하나 갖겠다. 그래서 100억의 어떤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바람이 분다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도 투자를 하시고 싶다면 많은 분들이 첫 단문에서 실패하게 되면 뒤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데 그 실패의 문은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테스트한 단문이기 때문에 너무 원론적으로도 가시는 것 같다. 일단은 언론은 정말 다 하는 겁니다. 네, 다 하는 건데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언론이 알겠습니다. 원칙이 깨지거든요. 네, 원론과 원칙대로 중개업을 또 오시는 손님을 대해 주셔가지고 그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